아름다운 체코 프라하, 조금 더 깊은 곳 어느 마을에 자신이 나고 자란 체코를 원망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내 그녀는 한국인 친구의 특별한 제안을 건네받게 되었고 뭔가 믿기 힘들다는 내색을 하게 되는데요. 체코에서 손이 벌벌 떨릴 만큼의 큰 충격을 받았던 여성은 한국인 친구를 만나 이보다 더 특별하고 기가 막힌 모습들에 큰 좌절을 하게 되는데 대체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비게일 노바코바라고 합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체코의 프라하에서 살아왔어요. 프라하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정말 여유롭고 아름다운 도시죠. 저는 프라하를 너무나 사랑했고 또 프라하의 시민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프라하의 한 대학교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며 제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어요. 조국에 대한 제 자부심은 무너져 버렸고 제 삶 역시 그 뿌리부터 흔들리며 무너져 버렸답니다. 그날은 여느 날과 똑같이 평범한 보통날이었어요. 저는 체코의 명문대에 다니는 친구를 만나기로 했고 약속 장소인 카를교에서 그 친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이 한참이 지났는데도 친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끼던 순간 주변에서 사람들이 휴대폰을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그때 어떤 불길한 예감이 저를 스쳐가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 그 불길함은 현실이 되었죠. 한 미치광이가 체코의 명문대 한복판에서 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을 벌인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3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그 중에는 제 친구도 있었죠. 친구의 소식을 들은 뒤 저는 손이 벌벌 떨리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더 큰 안타까움을 느끼게 했어요. 크게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하나는 체코 경찰의 허술한 대처입니다. 체코 경찰은 대학생들을 안전하지 않은 엉뚱한 곳으로 대피시키며 인명피해를 키웠고 범행 장면을 소셜미디어에 필터 없이 그대로 퍼지게 두어 2차 피해를 확산시켰죠. 다른 아쉬운 점은 체코의 총기 규제가 너무 느슨하고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체코는 전체 인구 약 1000만 명 중 30만 명 이상이 총기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어요. 문제는 총기 면허를 취득할 때 범죄 기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번 사건을 일으킨 범죄자 역시 오래전부터 대규모 살상 계획을 가지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당당하게 총기 면허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는 결국 체코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이어졌죠. 저는 이런 극악 범죄와 그 이후 체코의 안일한 대처와 답없는 태도에 환멸을 느꼈어요. 프라하의 길거리를 걸을 때 더 이상 이곳이 아름답다거나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TV에 나오는 극악무도한 뉴스를 보면서는 대체 내가 왜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자괴감까지 느껴야 했죠. 마음이 심란하던 그때 저희 학교에서 만났던 한국인 친구 은지에게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저랑 이름이 똑같네요. 친구분이 굉장히 예쁜 이름을 가지셨군요. 여하튼 한국 친구 은지가 제 소식을 듣고는 잠시 한국에 와서 쉬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오더군요. 은지는 전에 체코에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 친해졌다가 한국으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였는데 뉴스로 프라하에 극악 범죄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제 걱정이 되어 연락을 해온 것이었죠. 저는 은지에게 내 마음은 고맙지만 한국에 가지는 않겠다고 거절했어요. 제가 체코에 환멸을 느꼈던 이유는 이곳에서 벌어진 총기 사건으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인데 한국은 북한 이슈가 있어서 어쩌면 더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했기에 그런 치안이 불안정한 나라에 제가 갈 이유가 없었죠. 제 대답을 들은 은지는 왜인지 깔깔거리며 웃더니 한국은 절대 위험한 나라가 아니라며 오히려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라고 큰 소리를 땅땅 치더군요. 그러면서 만약 제가 한국에 온다면 체코에서 겪었던 그 어떤 사소한 범죄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 호언장담했어요. 저는 그런 은지의 그런 말과 태도가 뭔가 체코에서 벌어진 일을 깔보는 것 같기도 하고 허세를 부리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해서 저도 모르게 괜히 삐딱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은지 말대로 한국으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었죠.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나라라는 건 부풀려진 소문이지.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은지에게 한마디 하겠어.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유럽에서 동북아시아까지 가는 장거리 여행이기도 하고 북한이라는 막무가내 고집불통 위험천만한 국가와 대치 중인 나라에 내 발로 찾아가는 것이니 여기에는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죠.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오는 내내 괜히 객기를 부렸다가 내 발등을 내가 찍은 것은 아닌가 싶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들더군요.
게다가 가끔 제 백인 친구들이 장난처럼 공유해주는 아시아들에 대한 영상을 보면 한국은 길거리에서 노숙자들도 많았고 비교적 낙후된 모습들이 많이 보였기에 가서 괜한 고생만 하는 게 아닌지 그 부분도 걱정이 되었어요. 혹 때려다가 혹을 붙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저래 복잡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잠시 후 마주하게 된 한국은 정말 놀라웠어요. 먼저 인천공항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영어를 너무 잘했는데 동양의 작은 나라인 한국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줄 예상하지 못했던 저는 새삼 한국을 다시 보게 되었답니다. 하긴 제 친구였던 은지도 교환학생으로 체코에 왔을 때 영어를 너무 현지인처럼 잘해서 놀란 적이 있긴 했는데 한국 사람들 대부분의 영어 발음이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세계의 공용어인 영어를 얼마나 자유자재로 구사하는지를 보면 그 나라의 위상을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원어민처럼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하는 한국인들을 보며 한국의 세계적인 입지를 느낄 수 있었고 내가 잘 알아보지도 않고 한국을 잘못 알고 있던 것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과 동시에 한국을 위험하고 척박한 국가라 착각하며 경계한 제가 바보같이 느껴졌답니다. 그렇게 인천공항에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첫인상을 받으면서 저는 한국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렇게 세련된 매너를 갖춘 나라라면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좋은 일들만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설레는 마음을 안고 첫 발을 떼었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을 나선 순간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길거리 공기가 너무 쾌적하고 청명했거든요. 물론 그것은 한국의 자연 환경이 좋은 탓도 있었지만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없는 탓이 컸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국의 길거리에는 곳곳에 흡연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꼭 그 장소에서만 흡연을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길을 걸어 다니며 흡연을 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던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얼마나 놀라고 부러웠는지 아세요? 체코는 물론 유럽 어디를 가도 이런 모습은 절대 기대할 수 없는 거거든요. 유럽 사람들은 길거리는 물론 식당 안에서도 흡연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래서 저 같은 비흡연자들은 담배 연기로 가득 찬 식당 안에서 숨을 참으며 식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런데 한국은 비흡연자들에게 상상해보지도 못한 신세계를 보여주더군요. 한국의 흡연자들은 비흡연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매너를 갖추고 있었고 그 매너는 친구나 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한국인들은 함부로 흡연을 하지 않더군요. 길거리를 다니며 매캐한 냄새를 맡지 않는 것은 처음이라 저는 그 자체만으로 너무 상쾌하고 행복했답니다. 잠시 후 저는 강남 코엑스에서 은지를 만났고 이곳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은지는 저를 별마당 도서관이라는 곳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들이 쌓여 있더군요. 바닥부터 천장 높은 곳까지 책으로 가득 찬 그 공간은 마치 영화나 동화책 속에나 존재할 것만 같은 곳이었어요. 그 압도적인 규모를 가지고도 별마당 도서관은 아기자기하면서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뿜어내더군요. 저는 한국에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저 감탄하고 있었는데 놀라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5만 권이 넘는 책들이 비치 되어 있었는데 글쎄 거기에 그 어떤 보안 장치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거기에 있는 책들이 사람들이 탐내지 않을 만한 헌책들이기 때문이지 않냐고요? 전혀요. 별마당 도서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이 쓴 베스트셀러 작품들은 물론 최근에 발매된 신간, 만화책, 두꺼운 양장본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책을 훔치기는커녕 서로 책을 먼저 보겠다고 싸우지도 않더라고요. 별마당 도서관에는 그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장 넘기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어요. 저는 훌륭한 매너를 갖춘 한국인들을 보며 만약 이런 시설이 유럽 한복판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보았답니다. 아마 채 1시간도 되지 않아서 도둑들이 감나가는 책을 죄다 훔쳐가고 말았을 거예요. 유럽에는 소매치기 같은 경범죄가 워낙 판을 치고 있으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던 저는 은지에게 한국인들은 책을 별로 안 좋아해서 책이 탐나지 않으니까 이것들을 훔쳐가지 않는 것인지 물어보았죠. 그러자 은지는 제 말이 웃겼는지 배꼽을 잡고 웃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인들은 원래 자신의 물건이 아니면 건드리면 안 된다는 도덕의식이 강해. 그건 처벌이 무서워서도 아니고 남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의 도덕 기준이 높다고 생각하면 돼. 아마 네가 여기에 네 가방을 둔 다음에 1시간 뒤에 찾으러 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걸? 저는 은지의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어요. 세상에 아무리 착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나라라고 해도 그런 나라가 존재할 리 없지라고 여기며 저는 은지가 괜히 허풍을 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별마당 도서관 구경을 마친 뒤 은지는 잠시 볼일을 보러 가야 해서 저는 오후에는 혼자서 관광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다고 하자 은지는 제게 인사동에 가볼 것을 추천해 주었죠. 그렇게 저는 지하철을 타고 인사동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은지가 지하철을 타고 가라고 했을 때 저는 내심 걱정이 되었어요. 저는 한국어도 못할 뿐더러 한국의 지하철 노선도 아예 모르고 뭔가 지하철이라는 교통수단은 치안적인 면에서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선입견을 갖게 하니까요. 하지만 막상 경험해본 한국의 지하철은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을 완전히 박살내버렸답니다. 우선 승강 장소로 이동하기까지 영어 표지판이 적당한 거리마다 보기 좋게 설치되어 있어서 외국인인 저도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 다니기에 아주 좋더라고요. 또 좋았던 것은 한국의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었는데 사실 유럽의 지하철역에는 엘리베이터는 물론 에스컬레이터도 잘 없거든요. 그래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주 고역인데 한국은 지하철역마다 어김없이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걸어서 이동을 하는데 아무 부담이 없었답니다. 게다가 이런 시설을 나라에서 운용을 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부유한 국가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또 한국의 지하철에서 한국의 글로벌 국가로서의 위험을 느낄 수 있었는데 지하철 안내 방송이 영어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일본어, 중국어로도 반복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 사실을 깨닫자 지하철에 타기 전 괜히 한국의 지하철에 대해 편견을 가졌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게 느껴졌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저는 드디어 인사동에 도착했어요. 저는 인사동을 둘러보다가 길거리에서 떡볶이와 순대를 파는 포장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 맛있는 한국 음식에 대해 조금 알아보았는데 다들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다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마침 떡볶이 포장마차가 눈에 띄었고 저는 주저없이 거기서 식사를 하기로 했죠.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처음에 포장마차의 자리를 잡으며 저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안 그래도 출출하던 차였는데 떡볶이의 매콤하고 달달한 냄새가 저를 들뜨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손짓, 발짓을 해가며 포장마차 주인 아주머니에게 떡볶이를 주문했고 다행히 아주머니는 제 주문을 알아들은 것 같았죠. 그렇게 떡볶이가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웬걸, 아주머니는 제가 주문한 떡볶이는 주시지 않고 종이컵에 오뎅 국물을 담아서 제게 건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두 손을 저으며 이것은 제가 주문한 음식이 아니라는 의사표시를 했죠. 하지만 주인 아주머니는 제 의사를 무시하고 그냥 마음대로 제 앞에 그 오뎅 국물이 든 종이컵을 내려놓아 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아주머니가 내가 외국인이라고 내가 주문하지 않은 오뎅 국물값까지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기분이 나빠졌죠. 아까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은 아주 정직하고 매너 좋고 친절한 사람들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이렇게 나를 배신하다니 너무 속상하고 기분이 언짢았어요. 제가 그러고 있거나 말거나 잠시 후 주인 아주머니는 제 앞에 떡볶이 접시를 내놓으셨고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음식을 다 먹기로 했죠. 어차피 저는 한국말을 못하니 이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제대로 따질 수도 없었으니까요. 게다가 유럽의 식당에서도 이렇게 손님한테 얼떨결에 음식을 먹게 하고는 바가지를 씌우는 수법을 자주 쓰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별로 놀랄 일도 아니었죠. 그저 믿었던 한국인에게 발등을 찍힌 게 기분이 나빴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엉망인 기분으로 식사를 마쳤고 이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글쎄 아까 내어준 오뎅 국물은 서비스로 공짜라는 것 아니겠나요? 깜짝 놀라서 다른 손님들을 보니까 진짜로 다들 오뎅 국물을 한 컵씩 먹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주인 아주머니를 오해했던 것이었죠. 저는 당황하며 아니 왜 공짜로 이런 서비스를 주는 거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주인 아주머니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고작 오뎅 국물 하나 가지고 별소리를 다 한다고 말하시면서 필요하면 더 줄 테니까 말만 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저는 한국인들의 호의와 친절함에 큰 감명을 받았고 그것을 넘어 어떤 깨달음까지 얻을 수 있었죠. 유럽의 소매치기 같은 경범죄가 빈번하고 때때로 상식을 넘어서는 총기 난사 사건까지 발생하는 것은 한국과 같은 따스한 공동체 의식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것 말이죠.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을 지켜보니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고 그것은 특유의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내는 것 같더군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의 치안이 안전한 이유가 어쩌면 이런 정신적인 안정감에서 나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다음 날 저는 은지와 함께 경복궁에 가보았어요.
경복궁은 서울의 오묘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더군요. 고층 빌딩이 늘어선 서울의 한복판에 옛날 양식의 궁전이 들어서 있으니 언밸런스 하면서도 또 그게 좋아 보였습니다. 마치 모나리자의 얼굴에 눈썹이 없어서 더 흥미로워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경복궁의 웅장함과 그 앞에 탁 트이게 펼쳐진 광화문 디자인에 반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곳을 구경했답니다. 그런데 경복궁은 밤이 되면 또 다른 아름다움을 자랑하더군요. 경복궁 여기저기에는 따뜻한 빛감의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서 낮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에 저는 파리에 가서 에펠탑을 본 적이 있는데 에펠탑도 조명 때문에 낮과 밤의 풍경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경복궁이 꼭 그렇더라고요. 다만 경복궁은 역사적인 상징성과 과거와 현대의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서 더욱 색다른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가만히 바라보고 있노라면 찬란하면서도 아련한 감정이 느껴지는 것이 경복궁과 광화문은 정말이지 서울의 굉장한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경복궁을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자정에 가까운 늦은 밤이 되어버렸고 깜짝 놀란 저는 은지에게 서둘러 호텔로 돌아가자고 했죠. 그런데 은지는 걱정도 되지 않는지 급할 게 뭐가 있냐며 천하태평이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은지가 가진 자신감의 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밤거리는 낮과 다를 바 없이 활기가 넘치고 있었거든요. 대로변은 물론이고 골목 안쪽까지 불이 환하게 들어와 있었고 사람들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편안한 얼굴로 밤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눈을 깜빡이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였죠. 체코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해가 진 뒤 밤에 골목길을 다니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된 지 오래였거든요. 아니 그냥 위험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예 통행 금지가 될 정도죠. 그런데 한국의 밤거리에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도 심심치 않게 보였어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주변을 경계하며 겁먹은 얼굴로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심지어는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로 있었다는 것이죠. 저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밤거리를 다닌다는 것은 유럽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제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 맞는 것인지 저는 충격을 넘어 경악을 할 지경이었어요. 저는 다급하게 은지를 붙잡고 저래도 괜찮은 것인지 위험하지는 않은 것인지 물어보았죠. 그러자 은지는 한국의 밤거리가 100% 안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국의 학생들은 늦은 밤에 끝나는 학원을 다니고 한국 여자들도 밤에 편의점 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는 돼. 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얼굴로 대답하더군요. 그것은 이런 안전한 환경이 유럽에서는 사치에 가깝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답이었죠. 늦은 밤에 공공의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한국인들은 매일매일 당연하게 누리고 있으니 잘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거리를 다닐 때 매번 공포에 떨어야 했던 저는 안전한 밤거리라는 것이 비단 신체적인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일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는 편안함까지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소중한 가치들이 충족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기에 한국인들이 미칠 듯이 부러웠습니다. 더 나아가 저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제가 체코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난다면 제 아이 역시 제약이 많은 밤거리에서 공포를 느끼며 살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이상적인 국가인 한국에서 나고 자랄 은지의 아이는 그 어떤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낮과 밤을 누리며 안전하게 꿈을 키우며 살아가겠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저는 한국이야말로 전 세계가 롤모델로 삼고 닮아가야 하는 평화로운 선진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길을 걷던 저는 어느새 횡단보도에 도착했고 그 순간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도 한국의 안전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횡단보도 옆 신호등에는 버튼만 누르면 바로 경찰과 연결되는 인프라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경찰과 통화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카메라 연결과 위치 전송도 가능해서 만약 길에서 범죄자를 맞닥뜨리는 위급한 순간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첨단 장치였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만약 시민이 이런 장치를 누르면 5분 안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선진 치안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런 대단한 인프라를 보며 감탄하고 있자 은지는 이런 설명을 덧붙여 주었습니다. 한국인은 신속함과 효율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그래서 그런지 경찰들도 신속하게 출동하고 만약 사건이 발생하면 단 1분 1초라도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수사를 하지. 그런 요소들도 나라를 안전하게 만드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
은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만약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시스템이 프라하에 적용된다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프라하의 시민들은 아마 더 안전해지고 조금 더 국가로부터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함께 어쩌면 제 친구에게 일어났던 그 끔찍한 비극도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며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자 깜짝 놀란 은지는 잠깐 어디 좀 앉아있다가 가자며 저를 근처에 있는 카페로 데리고 갔어요. 저는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카페가 있나 했지만 곧 이곳은 한국이지 하고 납득했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카페에 들어선 순간 저는 경악을 하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카페의 사장도 직원도 심지어 아르바이트생도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카페 안에는 향기로운 커피 향이 가득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보니 이 카페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카페였어요. 키오스크에 주문을 넣으면 커피 머신이 알아서 커피를 내려주는 시스템이었죠. 사람은 그저 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만 하면 끝이었어요. 어제와 오늘 한국인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한국은 결제 시스템이 거의 다 디지털화되어 있더라고요. 번거롭게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최첨단 시스템을 이용해 간편하게 결제를 하는 한국인들을 보고 있으니 아직도 동전과 지폐를 사용하는 우리 유럽인들이 뭔가 상당히 뒤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더군요. 비교하자면 한국인들은 미래 도시에 살고 유럽인들은 원시 시대에 사는 기분이랄까? 100년 전만 해도 백인들이 선진 문명으로 아시아를 훌쩍 앞서 나갔었는데 대체 언제 이렇게 입장이 뒤바뀐 걸까 싶은 생각에 묘한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카페를 둘러보던 중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는데 이곳이 한국인들의 양심적인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것이었어요. 이곳에는 작게는 가게에 놓인 인테리어 소품이나 빨대, 설탕부터 크게는 의자나 테이블까지 손님들이 마음만 먹으면 도둑질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상당히 많았죠. 하지만 이 카페는 주인이 상주하고 있지 않은 만큼 가게의 운영을 전적으로 손님의 양심에 맡겨야 했는데 한국인들은 별마당 도서관에서와 마찬가지로 무인 카페의 물건을 조금도 탐내지 않았답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감시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만약 이런 카페가 소매치기들이 득실거리는 유럽 한복판이나 한국과 가까운 나라인 중국에 세워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장담하건대 한국인들과 같은 높은 시민의식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인건비를 고려하면 이런 무인 가게들이 들어서는 것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나쁠 것은 없을 거예요. 무인으로 운영되면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고 또 인건비가 없으니 그만큼 물건값도 저렴해질 수 있겠죠.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무인 가게들이 들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기술력의 시민의식이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모범적인 시민의식이 기술력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으니 무인 가게들이 운영될 수 있는 거겠죠. 한국인들의 훌륭한 시민의식을 발판으로 한국의 기술과 그 기술로 만들어낸 차원이 우수한 선진 사회에서 빠르게 더 발전해 나갈 것이고 그 열매를 한국인들이 온전히 누리게 될 테니 너무너무 부러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알고 보니 그 기반은 한국의 뿌리에 있었더군요. 얼마 전 저는 은지에게 한국의 반만 년 동안 이어져 온 역사에 대해 들었는데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땅의 크기도 작고 인구 수도 적은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고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더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한국이 여러 심각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와 끈기로 그 시간들을 빠른 시간 내에 이겨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한국은 근대 시기에 몇십 년 동안이나 일본에게 나라를 완전히 빼앗겼었고 그 뒤에 바로 이어진 한국 전쟁으로 국가가 초토화되었다고 하죠. 그때 당시 전 세계인들은 폐허가 되어버린 한국을 보며 한국이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거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보란듯이 꺾인 날개를 펼치고 저 하늘 높은 곳까지 날아올랐고 현재 모든 이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 올라섰죠. 심지어 한국은 타국에 비해 불리하고 열악한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무슨 영화 속 영웅의 이야기에서나 나올 법한 한국의 역사를 들으며 저는 온몸에 소름이 다 돋아날 정도였어요. 사실 저는 체코의 교환학생을 온 은지를 만나기 전까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그저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잘 나가고 유럽보다는 못 사는 나라, 딱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그것도 단기간에 뚫어내고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렸을 뿐만 아니라 경제와 기술의 발전까지도 이루어냈다니 이 나라는 정말이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노력만으로 되는 일인가요? 아니요.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계적인 위치에 올라섰다는 것은 노력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 천재성까지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한국인들의 DNA에는 이미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난 우수하고 뛰어난 어떤 성질이 각인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원동력으로 삼은 한국인들은 그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지금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것이죠. 사실 현재 전 세계에는 한국보다 좋은 조건, 한국보다 우월한 환경을 가진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과 같은 성취를, 한국과 같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낸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죠. 이 사실만 놓고 봐도 한국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 와서 한국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체코 출신이라는 것이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새하얀 피부와 아름다운 금발, 커다란 체코의 영토까지 저는 살면서 제가 한국을 부러워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에 와서 보니 제가 얼마나 작은 세상 속에 갇혀 살고 있었는지, 세상이 얼마나 넓고 커다란지 비로소 알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진정한 선진국을 목표로 삼고 새 출발을 하기로 했어요. 체코에서 겪었던 끔찍한 트라우마를 떨쳐내고 위대한 나라, 한국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거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진정한 선진국을 목표로 삼고 새 출발을 하기로 했어요. 사고를 당한 친구를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입니다. 저의 한국인 친구 은지와는 종종 영상통화하면서 안부 전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최근 은지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마무리되는 대로 저를 보기 위해서 다시 체코로 여행을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은지가 오면 한국처럼 멋들어진 최첨단화된 건물 양식이나 기술을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누구보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갈 수 있도록 저 역시 은지가 보여준 것처럼 잘 안내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참 요즘 한국어도 공부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잘 한번 해볼게요. 한국에서 좋은 경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그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체코에서 발생했던 총기 난사 사건. 근데 친구분이 피해자시라니 정말 마음이 힘드셨겠습니다. 늦었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아주 예쁜 이름을 가진 한국 친구분을 두셨네요. 은지라니까 말이죠. 사연 보내주신 아비게일 노바코바씨 고맙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는 사연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그럼 더 재밌고 유쾌한 사연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